라스베이거스가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 전 세계 160개 4,300개 기업이 혁신을 들고 몰려든 그 무대에서 혁신상 284개 가운데 168개를 단 한 나라가 가져갔습니다. AI 최고상 3개가 전부 한국 것이었습니다. 로봇 부문 15개 수상작 중 8개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54개, 중국은 34개였습니다. AI는 실리콘밸리가 설계하고 한국은 조립한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공식이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CTA, 그러니까 CES를 주최하는 소비자기술협회에서 혁신상 프로그램 디렉터로 25년을 일해온 사람입니다. 혁신상은 매년 CES 개막 전에 발표되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신청한 제품을 심사해서 그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에 상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사 기준을 설계하고 전 세계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조율하고 최종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25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전시장에 들어오던 해를 봤고 4K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하던 날도 기억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달리던 아침도 이 건물 안에서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CES를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다릅니다. CES는 법정입니다. 다음 5년 동안 세계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곳,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상을 받느냐가 이 건물 밖에서 수조 달러의 투자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어디로 쏠릴지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그 법정에 늘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그 이름들은 제 심사 기준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의 가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 한국 기업들은 언제나 완성도가 높았고 만듦새가 뛰어났습니다. 디자인이 좋았고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심사 기준표의 기술 완성도 항목에서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대해 단 하나의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실행자라는 것, 개념을 만드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몫이고 한국은 그 개념을 가장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AI가 CES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2018년 이후로도 그 전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3살 방을 바꾸는 AI는 전부 미국 서부 해안에서 나왔고 한국은 그 AI를 가장 멋진 하드웨어에 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CES 2026 개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부는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게차 소리, 전동 공구 소리, 누군가 스피커를 테스트하는 날카로운 하울링이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고 바닥 곳곳에 아직 뜯지 않은 포장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홀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혁신상 수상 기업 최종 집계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168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체 284개 가운데 168개, 59.9%. 반올림하면 63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AI 부문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3개 전부 한국, 로봇 부문 15개 수상작 중 8개 한국, 미국은 54개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숫자 앞에서 발길이 멈춘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충격이 전시장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숫자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치열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루가 끝났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25년간 품어온 단 하나의 전제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1월은 차갑습니다. 사막 도시라고 하면 뜨거울 거라 생각하지만 겨울은 다릅니다.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코끝을 파고들었고 컨벤션 센터로 걸어가는 내내 입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손에 커피를 쥔 채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개막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 권이었습니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테크 애널리스트, 한국계 미국인 3세 32살, MIT에서 기술 경영 석사를 마치고 코트라에 들어와 CES 한국 기업 분석을 전담해온 사람입니다. 숫자에 강하고 말이 빠릅니다. 제가 혁신상 결과를 최종 검증할 때마다 데이터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디렉터님, 이번 결과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3번 확인했다고 했더니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집계 오류인 줄 알았거든요. 태블릿 화면에는 국가별 수상 현황이 막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나머지 나라들을 전부 합친 것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정문이 열리는 순간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투자자들, 기업 관계자들이 배지를 목에 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전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메인홀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케이블 피복 냄새, 새 카펫 냄새, 진한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 CES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번쩍였고 사방에서 시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통로 끝에서 한국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거대했습니다. 470개 기업, 국내 기업 중 유일한 단독 대형 파빌리온.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부스 크기를 두고 다투는 사이 한국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섹션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쪽 구석이었는데 올해는 메인 통로 정면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한국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부스 앞에서는 협동 로봇 8이 유리 안에서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앞에선 젊은 엔지니어가 영어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통역 없이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딕퓨전 AI 부스 앞에서는 서너 명의 투자자들이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한국관 앞 관람객들의 표정은 감탄이었습니다. 만듦새가 좋네, 디자인이 뛰어나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화면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가치를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관을 훑고 나오면서 저는 오전 세션 준비를 위해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혁신상 수상 결과 분석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부 회의실, 방산업 관계자와 투자자 15명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혁신상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숫자를 설명하고 트렌드를 짚고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터틀넥, 애플워치, 손에 아이폰, 브라이언 맥케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전문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이 바닥에서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그가 저를 보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오늘 한국 숫자 발표하는 거죠? 재미있겠네요. 브라이언 맥케나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구글 벤처스 파트너였고 저는 CES 혁신상 트렌드 브리핑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가 제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콜린스, 좋은 발표였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혁신상 숫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상이 많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 만남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공격적인 AI 전문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용 자산 12억 달러. 포트폴리오 기업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그의 펀드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그의 세계관이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그 바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맥케나에게는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호하게 잘라낼 때 반드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크크, 그 두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은 협상 불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그 패턴을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재미있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박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회의실은 컨벤션 센터 내부 C구역 303호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 흰 벽, 형광등, 에어컨이 약하게 돌아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15개 자리에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AI 전문 투자자, 기술 전문 기자, CES 파트너사 관계자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물병, 그리고 인쇄된 혁신상 집계 자료가 사람마다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는 사람들의 눈이 한 줄에서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268개. 맥케나는 테이블 맨 앞줄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은 터틀넥, 왼쪽 손목에 애플워치, 오른손에 쥔 아이폰, 실리콘밸리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특유의 미소. 12억 달러를 운용하는 사람 특유의, 이 방에서 강 많이 아는 사람 특유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오늘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발표 전에 이미 치고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맥케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발언권을 가져가는 손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혁신상을 많이 받았다.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생각만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위 자료를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혁신상이 뭡니까? 신청비 내고 제출하면 심사받는 상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신청을 열심히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을 많이 받는 것과 AI를 진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픈 AI 어디 있어요? 엔트로픽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 어디 있어요? 전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투자자 2명의 고개가 깊이 내려갔습니다. 맥케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천천히 던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실행자입니다. 개념은 여기서 나오고 한국이 그걸 가장 뛰어나게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난 30년간 글로벌 테크의 질서였고 혁신상 숫자 하나로 그 질서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할 말 다 했다는 자세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168개. 그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케나가 아직 보지 못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가 방금 한 말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보이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맥케나가 방금 세운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한국이 신청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 AI의 진짜 주인은 실리콘밸리라는 것. 방 안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눈빛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케나가 보지 못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맥케나 씨,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CES에 참가한 한국 기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맥케나가 아이폰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겠죠.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상이니까. 여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53개입니다. 저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이번 CES에 참가한 한국 기업 전체가 853개입니다. 그중 168개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참가 기업 대비 수상률 10.7%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전체 참가 기업 대비 수상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1%입니다. 중국은 2.8%입니다. 방 안에서 펜 뚜껑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기술 전문 기자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맥케나의 오른쪽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 순간 정지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고정됐습니다. 아이폰을 만지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건 심사 분야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한국이 강한 분야의 신청이 몰렸을 수 있고 그 기준이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그 가능성을 확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 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혁신상은 22개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AI, 노벳, 모빌리티, 헬스케어, 스마트 홈, 디지털 이미징, 에너지, 게임, 한국이 수상 비율 상위권에 든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22개 가운데 17개입니다. 특정 분야에 몰린 게 아닙니다. 전 분야에서 고르게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방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맥케나의 상체가 등받이에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풀리면서 두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선을 바꿨습니다. 콜린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혁신상 안에도 급이 있잖아요. 일반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있고 카테고리별 최고상인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AI 부문 베스트 이노베이션, 거기서 한국이 몇 개 받았습니까? 그게 진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자신감 있는 반격이었습니다. 베스트 이노베이션은 카테고리별 단 하나, 진짜 최고를 가리는 상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오전 햇살이 컨벤션 센터 유리창을 뚫고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지금 맥케나가 전선을 바꿨잖아요. 좋은 신호예요. 처음 논리에서 밀린 겁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베스트 이노베이션 숫자, 제가 뒤에서 화면 올려드릴게요. 타이밍만 주세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맥케나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맥케나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맥케나 파트너사 소속 AI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창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조용히 노트를 적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트를 덮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적는 것을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맥케나 씨가 베스트 이노베이션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시작하죠. 소피아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AI 부문 베스트 이노베이션이 총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개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3개를 미국이 몇 개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0개입니다. 중국도 0개입니다. AI 부문 베스트 이노베이션 3개 전부 한국 기업이 받았습니다. 숫자가 방안에 내려앉는데 2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두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자가 펜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맥케나 왼쪽에 앉아있던 투자자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맥케나의 오른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폰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회의실에서 살아온 사람의 감각입니다. 상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은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다른 것을 놓아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받은 겁니까? 맥케나가 물었습니다. 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상 기업들을 화면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딥퓨전 AI, 두산 론 로보틱스, CT5, 세 회사 모두 설립 10년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맥케나가 들어본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12억 달러짜리 포트폴리오 어디에도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창이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적는 속도가 아까보다 빨랐습니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맥케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혁신성, 실용성, 시장 잠재성, 소비자 가치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전원 미국인과 유럽인입니다. 한국인 심사위원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맥케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반박을 준비했다가 걷어들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콜린스, 심사 기준은 인정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여유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버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혁신상은 제품 경연입니다. 진짜 AI 경쟁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이 거기서 뭘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전선이야말로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숫자 하나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112. 맥케나가 화면을 봤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 1초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 사람들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한국이 1012대입니다. 저는 옆에 비교 숫자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미국은 295대입니다. 일본은 419대입니다. 독일은 397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12와 295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투자자가 손으로 턱을 그었습니다. 그건 제조업 밀도의 문제입니다. 맥케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 로봇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AI 역량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절반은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맥케나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AI 로봇이 실세계에서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맥케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실제 물류 창고에서, 실제 사람 옆에서 로봇이 작동하면서 쌓이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없으면 AI 로봇은 연구소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12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밀도가 아닙니다.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실세계 데이터의 총량입니다. 한국은 그 데이터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쌓아온 나라입니다. 맥케나의 오른쪽 입꼬리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춘 동작이었습니다. 그가 물잔을 집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로봇 부문 혁신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CES 로봇 부문 혁신상 수상작은 총 15개입니다. 그중 한국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방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창이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8개입니다. 절반을 넘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A로봇, 클로봇, 맥케나가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1시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3355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1월 한낮. 햇살이 강했지만 유리창이 막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샌드위치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데이비드 창 보셨어요? 아까부터 맥케나 쪽 말고 저희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받으며 슬쩍 창 쪽을 봤습니다. 데이비드 창은 혼자 테이블 끝에 앉아 아까 적은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맥케나는 반대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묘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맥케나는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맥케나 씨가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AI 로봇 시장이 2034년까지 얼마가 됩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크게 썼습니다. 1조 달러. 8년 만에 20배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44%. 이게 단순한 전망치가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피지컬 AI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를 보면 이 숫자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커로 화이트보드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1조 달러짜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맥케나를 바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닙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세계 데이터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두 줄을 나란히 썼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마이너스 미국 우위, 실세계계 데이터 마이너스 한국 우위. AI 로봇은 클라우드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 바닥에서, 물류 창고에서, 병원 복도에서 실제로 작동하면서 완성됩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세계 1위 밀도로 그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5초를 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콜린스 씨, 이 실세계 데이터라는 개념,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쓰는 방식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테슬라가 100마 안의 차량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앞설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수십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창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맥케나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맥케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루,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 숫자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는 머리를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슬라이드에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30분 네트워킹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미국 우위, 실세계 데이터, 한국 우위. 제가 직접 쓴 두 줄이 거기 있었습니다. 맥케나가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반박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그 질문.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도 샌드위치도 없이 손을 앞에 모은 채였습니다. 그 자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디렉터님,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피아가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60년대로 보이는 공장 내부. 긴 작업대 앞에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 작은 부품들이 작업대 위에 가득했습니다. 여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흑백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도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입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사진 맨 왼쪽이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63년 부산입니다. 당시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 전자조립 공장을 세웠어요. GE, 모토로라, 페어차일드 같은 회사들이요. 설계도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부품도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공장이 하는 일은 그 설계도대로 부품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납땜 인두로, 손으로 하루 10시간씩.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라디오 회로판을 납땜했대요. 소피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부품이 어떤 라디오가 되어 미국 가정집 거실에 놓이는지 그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완성된 제품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설계도 없이 부품만 받아서 연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디렉터님. 소피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공장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 학원비를 냈대요. 아버지가 대학 가고 엔지니어가 됐고 그리고 저한테는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 납땜 인두에서 시작됐다고 할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안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관 돌아보다가 두산 로보틱스 부스 앞에서 멈췄어요.
소피아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CES 2026 전시장. 협동 로봇 팔 앞에서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젊은 남자. 배지에 두산 로보틱스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 로봇 설계하셨냐고. 그랬더니 이게 제 설계입니다 하는 거예요. 28살이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28에 자기 이름이 달린 로봇이 세계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로봇 팔의 동작 범위를 설명하면서 직접 시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에서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3년 전에 할머니는 남이 그린 설계도대로 납땜을 했습니다. 소피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설계한 로봇을 들고 라스베이거스에 왔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상을 받아서. 그녀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부스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63년이 한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소피아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잃은 게 아니라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혁신상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숫자 뒤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68개가 아니었습니다. 63년이었습니다. 낙댐 인두를 쥔 손에서 로봇 설계도를 그리는 손까지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저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면서 맥케나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는 전화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창은 맥케나와 두 좌석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맥케나 바로 옆이었는데 점심 뒤에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맥케나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폰에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한번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3년 부산에 전자조립공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세운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남이 그린 설계도대로 부품을 납땜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자기 손으로 만든 게 뭐가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그로부터 63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28살 엔지니어가 자기가 설계한 협동 로봇을 들고 라스베이거스에 왔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상을 받아서 전 세계 관람객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달린 설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2대라는 숫자가, 168개라는 숫자가, AI 베스트 이노베이션 3개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남의 설계도대로 납땜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는 직접 설계를 배우고 그 다음 세대는 설계를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는 라스베이거스에 설계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63년이 저 숫자들의 정체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투자자가 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맥케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닿지 않은 채로. 데이비드 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지컬 AI를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역량으로만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놓치고 있던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맥케나를 보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그 63년이라는 시간, 그게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이기도 하네요. 창이 말을 마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둔 채로 있었습니다. 맥케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아까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맥케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그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루,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내내 저 두 글자 뒤에 단호한 논리가 따라왔는데 지금은 그 뒤가 비어 있었습니다. 맥케나가 손으로 테이블 위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63년이라는 프레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AI 로봇 시장이 본격화될 때 한국이 거기서 주도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세계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인정하면서 활용 역량으로 전선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맥케나 씨, 오늘 발표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AI 로봇 분야 글로벌 특허 출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인구 5,100만 명의 나라가 AI 로봇 특허 출원에서 전 세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를 인당으로 환산하면 미국과 중국을 앞섭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창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특허는 과거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실세계 데이터를 쌓으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같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의 두 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미국 우위, 실세계 데이터, 한국 우위. 이 두 줄 사이의 간격이 지금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창이 입을 열었습니다. 맥케나, 직함없이 이름만 불렀습니다. 오전 내내 브라이언이라고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성을 불렀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숫자들을 우리 펀드 다음 분기 보고서에 넣을 생각입니다. 창이 말했습니다. 로봇 밀도, 특허 출원, AI 베스트 이노베이션, 그리고 63년의 맥락.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평가할 때 쓰지 않았던 변수들입니다. 저는 이 변수들이 앞으로 5년 안에 AI 로봇 투자 판단에서 핵심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는 맥케나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국 기업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맥케나가 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기 파트너사 수석 연구원이 이 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편 논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맥케나의 턱선이 한번 긴장했다가 풀렸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거기 있던 확신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맥케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펼친 채로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들, 혁신상 수상률, AI 베스트, 로봇 밀도, 특허 출원, 63년의 맥락. 이걸 다 보고도 한국을 여전히 실행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맥케나가 질문을 통해 자기 논리를 스스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실행자가 아닙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줄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63년 마이너스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실세계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투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년 동안 1012대의 밀도로 공장 바닥에서 쌓인 데이터는, 그걸 만들어 온 사람들의 시간은 어떤 나라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셌습니다. 5이 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이 됐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15. 맥케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 아이폰을 쉼없이 돌리던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 놓인 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투자자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콜린스, 맥케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루,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그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방안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화이트보드의 세 번째 줄로 갔습니다. 63년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그 줄을 2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룩 다음을 비운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뒤에 자기 말을 채웠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인정으로.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 쓸 내용을 다 모았다는 신호였습니다. 투자자 2명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뭔가를 교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창이 자기 노트를 펼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어떤 문장을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세션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짐을 챙기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미국 우위, 실세계 데이터 마이너스, 한국 우위, 63년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세 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맥케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더니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따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케나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보드의 세 줄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소피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오후 햇살이 컨벤션 센터 유리창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왔을 때 라스베이거스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강하게 내리쬐던 햇살이 사막 너머로 기울면서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 사이 어딘가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대로 위로 네온 사인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 인공빛과 자연빛이 같이 존재하는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맥케나의 첫마디, 룩, 소피아가 건네준 흑백 사진, 부산 공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이던 여성들, 두산 로보틱스 부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달린 설계를 설명하던 28살 엔지니어, 화이트보드에 직접 쓴 세 줄, 그리고 맥케나가 처음으로 루 다음을 비운 순간, 저는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는 몰랐습니다. 길 끝에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올해 CES 혁신상 결과 분석 보고서. 지난 2달 동안 써온 문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결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커서를 그 빈칸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네온 사인의 빛이 노트북 화면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보고서의 결론란에 한 번도 같은 문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다른 트렌드가 있었고, 꽤 년 다른 나라가 앞서 나갔고, 매년 다른 기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결론을 쓰기 어려운 해가 없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확한 것을 쓰는 일이 가끔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CES의 우수 참가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CES 2026은 한국이 글로벌 AI 로봇 산업의 규칙 설정자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기록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 변화는 이번 CES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63년 전 부산의 전자조립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타이핑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서쪽 하늘 끝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곳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소피아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짧으면서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부산 형광등 아래에서 라디오 회로판을 납땜하던 20살의 여성. 그녀는 자기 손으로 만든 부품이 미국 가정집 거실에 놓이는 라디오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63년 뒤 그녀의 손녀가 MIT에서 기술 경영을 공부하고 코트라에서 일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 로봇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가 오늘 이 회의실에서 미국 최대 AI 펀드 운용자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흐름이 끊긴 적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납땜 인도에서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 등록금에서 미국 유학으로, 미국 유학에서 CES 발표대로. 그 사이에 기술의 이름이 바뀌고 공장의 위치가 바뀌고 만드는 물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남이 만든 것을 따라 만드는 것에서 내가 만든 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으로.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대로를 따라 걸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맥케나가 오늘 아침 오전 세션에서 한 말. AI는 실리콘밸리가 설계하고 한국은 조립한다. 그것이 지난 30년간 글로벌 테크의 질서였고 혁신상 숫자 하나로 그 질서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방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반박할 논리를 찾는데 한 박자 걸렸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영원히 맞는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물이 오랫동안 바위를 조금씩 깎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1012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63년이 쌓인 것입니다. 168개가 이번 해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납땜 인도에서 시작해 설계도로, 설계도에서 특허로, 특허에서 상품으로, 상품에서 수상까지 이어진 긴 흐름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뒤로 커다란 화면에 CES 2026 하이라이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장면이 나왔습니다. 협동 로봇 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장면. 그 앞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아까 쓴 두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25년 동안 어떤 나라의 기술을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시간을 함께 써야 한다고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시간으로 설명됩니다. 저는 엔터를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그 밤을 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창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조율. 본문에는 두 줄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 갑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팅을 잡고 싶습니다.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소피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가 10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잡겠습니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업계 뉴스레터에 짧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맥케나의 펀드가 한국 AI 로봇 스타트업 두 곳에 대한 투자 실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맥케나의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가 어떤 말보다 큰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바뀔 수 있지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진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화이트보드에 제가 쓴 세 번째 줄. 63년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AI 로봇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더 깊이 실세계와 함께 살아왔느냐입니다. 기술은 연구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바닥에서 납담 인두 앞에서 새벽부터 나와
기계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 손끝의 시간을 63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공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사람 옆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고, 반도체 클린룸에서는 사람의 손보다 정밀한 장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혁신상 168개는 그 현장들이 보낸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뒤에는 63년 전 부산 공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이던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